작년 말 통계 기준으로 봤더니 이제 적립금 규모도 거의 500조 원이 넘어갈 만큼 많이 컸습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연금이 커져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DB형이 유리하냐, DC형이 유리하냐 그거는 이제 몇 가지 따져봐야 될 조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작년 말 통계 기준으로 봤더니 이제 적립금 규모도 거의 500조 원이 넘어갈 만큼 많이 컸습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연금이 커져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양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양이 늘어나면 질적인 변화도 같이 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퇴직연금 시장에 이제 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러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DB형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전체 적립금의 한 73.9% 정도까지 차지할 그 대세였죠, 이 정도면. 근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46%까지 떨어졌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이제 같은 기간 동안 DC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운영하는 DC형 퇴직연금은 17.6%에서 27.6%로 늘어나고 있어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 중에 IRP라는 거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퇴직금 집어넣거나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이 IRP 적립금 비중도 8.5%에서 같은 기간에 26.3%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하고 또 IRP가 늘어난다. 그럼 DC형하고 IRP의 공통점은 개인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또 나타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축에서 투자로 퇴직연금 적립금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DB형에서 DC형으로도 옮겨가지만 DC형 내에서도 은행 보험사에 있던 자금들이 이제 증권사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는 투자 상품이나 뭐 펀드, ETF, 뭐 TDF 같은 상품들로 자금을 옮겨서 스스로 운영하고 해보겠다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변화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DB에서 DC로의 이동이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이 있고 세 번째는 아까 IRP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게 자산관리 방법도 이제 적립 쌓아가는 쪽에서 인출, 찾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쪽으로 좀 더 이동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변화 세 가지, 그러니까 저축에서 투자로, DB에서 DC로, 그다음에 적립에서 인출로 이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자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럼 상무님은 개인적으로 DB형이랑 DC형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개인 사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근로자한테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을 주라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죠. 법정 퇴직금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으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법으로 퇴직금은 주라고 했는데 내가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퇴직금 체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퇴직금 지급할 재원을 법으로 주라고 돼 있는 돈이니까 이걸 회사 내부에 보관하지 말고 외부에 보관하면은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외부 금융회사에다가 그 돈을 맡겨놓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숙제가 나오느냐? 그럼 그 보관한 돈을 누가 운영할 거냐? 그래서 기왕이 뭐 회사가 맡겨놓은 돈이니까 회사가 운영해야 돼. 회사가 운영하고 그 성과도 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제 근로자한테 정해진 돈을 지급하는 게 확정급여형 DB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별로 관여할 게 없죠. 근데 DC형은 뭐냐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봐. 법적으로 근로자 돈이잖아. 그러면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1년이라면 한 달치 이상 급여를 거기 넣어줄게. 그럼 운영도 네가 해서
넣어준 돈이랑 운용해서 늘어난 돈은 전부 네가 가져가. 퇴직금을 퇴직할 때. 그럼 이건 누가 운영하냐?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고 운용에 더 책임도 지고 하는 것들 형태로 가는 게 DC형입니다. 그러면 DB형이 유리하냐? DC형이 유리하냐? 그거는 이제 몇 가지 따져봐야 될 조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DB형은 아까 회사가 운용하고 회사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책임지냐? 법으로 정한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데 그럼 DB형 가입자는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되냐?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1분 평균 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평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평균 임금은 우리가 회사 다니다 보면 월급이 있고요. 뭐 성과급 같은 게 있고요. 뭐 연차수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성과급이나 연차수당 중에 임금성을 띠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퇴직하기 직전 1년 동안 받은 돈을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럼 3개월치 급여가 되죠. 그거 일단 하나 한 뭉치 두고요. 그 다음에 퇴직하기 직전 3개월,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퇴직하면 10월, 11월, 12월 달, 3달 동안 받은 급여를 다 더해요. 월급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달이니까 3달 동안 92일이죠. 나누기 92 하면은 하루치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성과급도 있잖아요. 그럼 성과급 3개월치랑 3달 동안 받았던 급여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92 하면 하루치 급여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30일치 하면 한 달치 급여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계속 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몇 점 몇 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중간정산했다면 중간정산은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식에서 잘 들어오면 그러면 마지막 3개월치 월급, 마지막 1년치 급여, 성과급 이런 게 중요하죠.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다시 말해서 임금 상승률이 되게 높은 구조를 가져가면 뭐예요? DB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근데 아무리 임금 상승률이 높다가도 갑자기 꺾이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죠. 이럴 때는 DC형이 어느 시점엔 더 유리해질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에 딱 다다랐을 때까지는 임금 상승률이 되게 높았는데 그럼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마지막 3개월치 급여도 같이 줄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DB로 가다가 DC로 전환. 그렇죠. 꼭대기에 딱 이르렀을 때 DB에서 DC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회사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DB형 퇴직연금 제도랑 DC형 퇴직연금을 같이 가지고 있고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같이 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근로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꼭 임금 피크 때 전환해야 되냐? 나는 개인적으로 봤더니 임금 상승률이 한 차장 정도 되니까 좀 둔화돼서 내가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내가 전환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회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늘어나는 추세가 뭐냐 그러면 하나의 회사에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일정 시점에 DB에서 DC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 되게 높았던 기간에 내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어. 차라리 내가 운용해서 수익을 임금 상승률보다는 더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그 시점에 전환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임금 상승률 이상 수익을 못 내겠어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DB형이 유리하다, DC형이 유리하다 이게 뭐 교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 자기의 임금 상승률도 모든 직장인이 동일하진 않죠. 개인차가 또 있잖아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회사는 또 연봉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봉제는 올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 급여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성과가 안 좋으면 급여가 또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도 같이 DB형인 경우에는 같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그럼 나는 급여는 뭐 성과에 연동되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까지 거기 연동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DC형으로 바꿔놓으면 그냥 자기 그해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이 그냥 자기 DC 계좌에 들어오니까 그런 출렁출렁 전체 퇴직금이 출렁되는 문제들은 좀 피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경영성과급들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판례도 나오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있는데 경영성과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회사가 회사 전체의 성장률과 이런 거 다 반영해서 그냥 임금성이 전혀 없이 주는 경영성과급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걸 뭘로 보냐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받아들여. 근데 경영성과 많이 받으면 참 좋은데 또 우리 싫어하는 게 있죠. 세금이라고. 경영성과 내 급여 그의 급여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영성과급까지 더하면 세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또 거기다가 또 우리가 4대 보험료가 또 따라 붙잖아요. 특히나 이제 많이 붙는 것이 건강보험료 아니면 고용보험료 뭐 이런 게 붙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과 이런 사회보험료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실질 수령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 좀 나중에 세금 덜 내고 받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경영성과급을 오래 수령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퇴직급여로 수령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둘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경영성과급 DC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퇴직급여로 받으려면 경영성과급을 넣어둘 계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계좌가 있죠. 거기다가 경영성과급 중에 일부를 집어넣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 형태로 수령하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퇴직소득세가 아무래도 근로소득세보다는 세부담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거기다가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거든요. 따로 가세거든요. 종합과세도 안 해요. 그래서 세부담이 좀 적고 거기다가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당장에 쓸 게 아니면 이거를 퇴직급여 형태로 좀 옮겨서 나중에 수령하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경영성과급 DC예요. 그러면 이제 경영성과급을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이제 DC 계좌가 또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것도 이제 최근에 DC형 적립금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 제도는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규약에 이 조항을 넣어놔야 되고 회사 근로자 전원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찬성을 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 전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찬성을 하고 돈 집어넣는 시점에 나는 안 하겠다라고 빠져나오시면 나는 해당은 안 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도들 그러면서 이제 DB형 제도가 유리한 회사도 있고 DC형 제도가 유리한 회사도 있고 우리 회사 급여 구조상 경영성과급 DC를 좀 도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는 임금 피크 제도가 있으니까 DB, DC를 전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가 더 낫다?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연공서열 방식으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전통적인 임금 구조에서는 벗어나는 형태다.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거나 연봉제가 도입되거나 성과급 제도들이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DB 제도보다는 DC 제도에 적합한 임금 구조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그게 최근에 DB형 비중들이 많이 줄어들고 DC형 비중들이 늘어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시장의 상승, 주식시장의 상승들이 나도 투자하면 임금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오면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장의 변화도 같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이제 DB/DC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형 가입자는 자기 계좌가 하나씩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계좌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자기가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회사에 따라서는 뭐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네가 원하는데 정해 몇 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사업자가 어딘지 첫 번째 확인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퇴직금을 얼마나 넣어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자기 계좌에 넣어주는 퇴직금 우리가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법은 어떻게 돼 있냐. 근로자가 1년 일하면 그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주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회사는 12분의 1을 넣을 거고 뭐 특이하게 옛날에 뭐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임금 피크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전을 해줘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 특이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12분의 1 이상을
12분의 1 정도? 한 달치 급여 정도를 DC형 계좌에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언제 넣어주냐. 어떤 회사는 1년에 12달이 있는데 12달 매달 그냥 한 번씩 넣어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연에 한 번 넣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떤 주기로 언제 부담금을 넣어주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이 들어오면 어디다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냅두면 그냥 현금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이 돈이 들어오는 날 내가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 지시를 해야 되니까 날짜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바쁜 직장인들 입장에서 이거를 뭐 매번 지시하기가 애매하면 자동 매수 시스템이 있으면 돈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뭘 사주세요라고 미리 정해놓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디폴트 옵션이라고 어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건 뭐냐면 내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냅두면 현금으로 냅둔 기간이 2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다시 사전에 내가 정해둔 상품으로 운용하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도 도입하거나 DC형 가입할 때 디폴트 옵션 상품 정하는 거, 부담금은 언제 들어오고 얼마나 들어오고 어느 주기로 들어오고 확인하고 최초 구입 상품은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DC형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건가요? DC형 가입자들한테 이제 금융 상품을 제공해주고 상품을 관리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를 이제 연금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융회사 맞아요. 이제 이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 회사는 연금 사업자를 어디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하나밖에 없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회사가 요즘은 이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은 연금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해 주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연금 가입자, DC형 가입자들한테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증권사 A라는 증권사에 가입하고 있는데 뭐 B라는 은행도 우리는 같이 연금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C라는 보험사도 선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여기인데 옮길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 회사가 선정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일이 그 다음 순서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그렇다고 매번 근로자들이 올 때마다 원할 때마다 자꾸 변경시켜주는 거는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뭐 분기나 반기나 연에 한두 번씩 시간을 정해서 접수 기간을 따로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 기간이 언젠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사업자 변경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복수로 도입한 사업장들이 꽤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선택권들을 좀 더 자주 주게끔 되고, 또 이 사업자 선택하는 주간의 회사별로 뭘 하냐 그러면 금융회사들 불러다가 또 서비스를 하겠죠. 교육도 시켜주고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퇴직연금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정보들 우리가 좀 파악하시고 하실 필요.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나쁘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골라서 자기한테 맞는 대로 옮겨가는 것들은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연금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DC형 내에서 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업권별로 DC형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혹시 다른가요? 일단은 이제 큰 룰부터 보게 되면 DC형 사업자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 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의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공되는 상품을 놓고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대표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이면 은행에서는 정기예금 같은 게 있죠. 은행에는 이율 보증형 보험이라고 해서 GIC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보험 상품 있고, 증권사로 하면 ELB 같은 것들이 다 원리금 보장 상품 계열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고르실 때는 알아둬야 되는 거는 금리가 얼마냐, 만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근데 내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투자 상품들을 골라야 되는데, 투자형 상품은 이제 다양한 게 있죠. 예를 들면 펀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요즘 이제 펀드 중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ETF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한 상품이고, 일부 좀 약간 고수들은 퇴직연금에다가 채권
편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간접 투자형 상품으로 펀드나 ETF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리츠 같은 것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건별로 이건 뭐가 차이 나지?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ETF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하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은행이나 일부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ETF 거래를 하실 수 있게끔은 하는데 실시간 거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라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품에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 만약 실시간으로 뭐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증권사가 만약에 우리 퇴직연금 사업자로 들어와 있다면 거기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같은 증권사가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나한테 맞고 서비스가 잘 되는 회사를 찾아가는 것들이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